박 앵커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날 11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각을 지금 하는데 1차가 발표가 됐고, 진짜 중요한 기재부라든가 법무부, 산업통상부 이런 데는 아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발표한 조각 내용을 보면은 우리 박 앵커님도 전북 출신인데요. 전북에서 3명이나 이 장관이 나왔어요. 이번에 전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나게 밀어줘 버렸나요? 그 결과로 좀 보고는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데서 전북 3인방이다. 그것도 특히 외교 안보 라인 새 장관을 싹 차지해 버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전라북도가 인구로는 강원도보다만 조금 많고, 예. 제주, 강원, 전북입니다. 그 정도로 이 조세가 지금 풀어 있어요. 물론 전북 출신들이 저처럼 뭐 서울에 올라와서 살기 때문에 수도권에 퍼져 있고 뭐 딴 데도 갔기 때문에 그 인구만 봐서는 안 된다지만, 예. 전국은 대단히 지금 이 도세는 줄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광주 전남보다도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정확하게 81%에서 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최다 몰표를 준대요, 여기가. 예. 자, 거기에 대한 보훈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이 대통령이 이제 성남에서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예. 시민운동을 할 때, 정치에 뛰어들 때, 그때의 첫 보스가 정동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의 그 모임을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 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라고 들었어요. 부대변인으로 들어갔죠? 예, 그때 캠프에.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가서 도왔고, 예. 나중에 캠프 부대변인이 됐는데, 뭐 부대변인은 그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십 명 두지 않습니까? 원 오브 댐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막 이름만 주는 부대변인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뛰었고, 정동영 당시 보스가 굉장히 이 변호사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좀 아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계보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동영 계죠. 나의 정치적 스승, 예. 1호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전북 3인방의 그 무게를 물론 실어서 봐야 되겠지만, 정동영의 20년 만의 귀환이다. 정동영 의원은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 잘 나갔습니다. 예. 열린우리당 의장도 하고, NSC 상임위원장도 겸직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도 하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정동영의 정치적 화양연화라고 볼 수 클라이맥스인데, 그런 통일부 장관을 20년 만에 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회전문인데, 뭐 물론 유인촌 씨도 문화부 장관을 그 정도 오래 있다가 또 한 번 한 적도 있고, 뭐 아주 희귀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 사실은 그 전주 지역구에서 탈락해서 정치적 휴지기를 갖고 있었는데, 김성주 그 당시 현역 의원, 삼선을 노리던 현역 의원을 배제하다시피 하고 배지를 사실상 주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내 입성에 성공했는데, 그 사람에게 통일부 장관까지 이번에 시켜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통일부 장관 정동영 후보자의 전주고등학교 5년 후배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아, 그렇죠. 전고 5년 후배. 5년 후배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선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인이 그렇게 짜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아주 좀 재밌는 그 이력이에요. 이분은 전라북도 고창의 유지 아들입니다. 태어나기는 고창에서 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면장도 하고 돈이 아주 많았다고 하니까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로 가서 서석중으로 들어가서 광주에서 중고를 또 보내서 완전한 전북과 광주를 아우른 호남맨 중에 호남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동영 씨는 아시다시피 순창에 그 아버지가 일제 때 면장도 하고, 그래서 또 좀 뭐, 말썽이 좀 있었죠. 일제 식사은행 간부도 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뭐 그런 친일을 하신 분이죠. 어쨌든 간에 뭐 논란이 있으나. 그리고 또 그 5년 후배인 조현 씨는 전북 정읍생. 야. 또 말씀드린 대로 안규백 의원은 전북 고창생.
아주 고기예요. 순창, 고창, 정읍. 그래서 김제 아닙니까 조연은? 조연 참 김제네요. 김제. 예. 뭐 김제에서 나서.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거기는. 고향이 부안이라 다 네. 거기서 차로 막 다 1시간 거리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정동영과 조현이 오히려 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자명한 것이고, 그렇겠죠. 조현 외무부 장관 내정자 후보자와 위성락 안보실장은 외무고시 13기 동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제상으로는 부총리급 안보실장 밑에 외교 장관이지만 이게 맞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뭐 너니 하지 뭐 부총리님 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 누구 말을 더 듣겠습니까?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정동영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자주파의 뭐 좌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좌주파의 수장이 되는 거죠. 네, 이종석도 뭐 사실은 그 밑에죠. 예, 그리고 이제 안규백 의원은 그 5선을 이제 했는데 첫 번째는 비례대표, 나머지 이제 동대문에서 쭉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분이 그 지금은 없어진 방위, 네, 방위병 출신이에요. 전라북도 예비사단의 3호 사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개월 했는데 어떻게 22개월을 했대요? 현역병보다 더 많이 해버렸어요? 그 6개월은요, 제가 정확히 그때 그 세대라서 잘 아는데, 이대 독자라든가, 그 의가사로 아버지가 안 계신 이대 독자, 이런 사람만 6개월이고, 그냥 들어가면 저희 때, 이 양반이 61년생이에요. 1961년생. 그래서 이 사람은 22개월 방위병 소총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하면 복무기간이 요새 그냥 18개월. 요새 현역보다는 길게 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처음에 비례대표로 나왔을 때는 아무도, 그러니까 당선이 됐을 때는 평민당보 기자하다가 이제 그 비례대표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국방위원회가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그렇죠. 돈도 안 되고 국토위도 아니고 영양가가 없죠. 뭐 영양가가 없어요. 뭐 촌지도 안 생기고 뭐 막말로 하자면.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5선의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국방위만 있어서 그야말로, 그래서 나온 얘기가 5.16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그 5.16 전에 했느냐? 현석호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그 장성 출신이 아닌 육사나 이런 데 안 나온 그 민간인 국방장관이었는데, 이기붕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인데 이제 기록상으로는 현석호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5.16 이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5.16이 되면서 이제 그 뒤로는 전부 별들만 해먹었다. 육사 출신이 했다. 그런데 이 안규백 장관이 이제 최초의 민간인 그 출신이다. 민간인이라는 게 뭐 저도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저도 뭐 카투사 생활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군하고는 관련을 지을 때 민간인이라 그래요. 선배님도 장성 아니니까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식의 분류법인데 평정도 장성이라고 하니까. 5대 장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재밌는 말인데 22개월이니까 일병이었어요. 안규백 일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장 아니고요. 일병 출신이 가서 포스타들을 이렇게 거느리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네요. 물론 국방위에 오래 있어갖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군 내에서 그런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군령권과 작전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이.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령관과 이제 대조를 하거나 벙커에서 회의를 할 때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쟁쟁한 미군 별들이 이 새로운 코리아 그 디펜스 미니스터가 작전을 뭘 하나? 뭐 알고 보니까 여기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주방위군 일병 프라이빗 출신이라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육사 나온 짱짱한 차관을 하나 붙여주자. 그렇게 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장관이지 차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도 뭐 병조 판서가 중요하지 병조 참판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을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하면서 했더라고요. 12.3 계엄으로에 그 참여했던
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적임자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난데없이 뭔 소린가 싶어요. 그때 당시 12.3 계엄에 참여했던 군은요 300명 안팎이었어요. 그렇죠. 아 우리 군이 비상계엄에 전부 동조하고 거병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예. 이 금조 미명을 기에 일제히 걸기한 5.16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규백이라는 그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을 세우려다 보니 그런 식으로 군을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투입했다. 경강부회식 논리죠. 뭐. 그러니까 미국에도 사실은 문민이라고 불리는 그 육사 나온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아닌 국방장관을 세운 전통은 있어요. 지금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야. 피트 헤그세스 같은 사람은 소령 출신. 온몸에다가 문신하고 있는 예. 그 폭스뉴스 앵커고 그 소령 출신이니까 사실은 자꾸 뭐 그러면 대장, 중장 출신만 국방장관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두고두고 이 방위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호칭은 따라다닐 것이고 정말 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장성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군의 아까 말씀하신 군령, 노하우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미 연합의 어떤 작전의 지휘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김장수 이런 그 꽃꽃장수라고. 꽃꽃장수 그 대단한 또 이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볼 때는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미심쩍고 불안하고 그런 게 느낌이 있죠. 분명히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온을 좀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표 몰아준 거보다 훨씬 더 받았다고 전북에 봐야죠. 3명의 장관을 임명을 했고 그것도 핵심을 줬어요. 옛날에는 전남 출신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네. 이 환경부 장관은 조금 서열이 낮고 그래가지고 환경부 장관은 원래 그냥 발표할 때도 뒤고 예. 사실 큰 관심이 별로 환경부 없었죠.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일. 저도 환경부 출입해 봤는데 아주 음지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정치권에서 좀 봐줘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성 관계없이 내려보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앞으로는 기후 에너지부로 이제 바뀐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힘을 좀 막강한 실어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게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왕이나 이 대통령이 어떤 그 관직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죠. 그러니까 예전 환경부를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어떤 힘을 실어주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장관 불러가지고 귓속말만 한 2번 해도 거기에 힘이 팍 실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디 차담하면서 그 머리 맞대고 구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비둘기들처럼 이런 장면 한 2번 나가면 그냥 확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인사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 민노총 출신 하긴 뭐 민노총이 엄청나게 지난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도 민노총이 촛불 그 시위를 주도하시피 했지 않습니까? 도원 조직을 다 돼가지고 네. 결국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민노총이 힘을 썼고 정부서를 많이 들이밀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민노총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그런지 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이분은 현직 지금 기관사라고 그러네요. 네. 기관사로 김천까지 새마을온가를 몰고 왔다가 바로 그냥 장관 예.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미담으로 예. 마지막까지 이 철도 운행을 한 현직 기관사를 장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했다라는 그걸 지금 대통령실이 아주 그 홍보 포인트로 삼아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좌파 노조 출신을 중용한 예는 얼마든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노동당 키어스타머 같은 경우는 좌파 노조 지도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호주 그 앤서니 엘버리지는 아주 뭐 극렬한 레프티스트 좌파 지도자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니까. 다만 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지금 민감한
그 노사 관계 법안들이 지금 계류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4.5일제 이것도 있고 주 50시간 예, 또 4.5일제, 주 52시간에 대한 예. IT 분야의 예외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중요한 사안들 하나하나. 그런데 자, 이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철도 전직 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 그것만 듣고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한국 그 근로노동 정책이 흘러가겠구나. 뻔하죠. 뭐. 뭐 줄줄이 이제 재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법안들이 다 법제화되고 장관이 또 각종 정책을 통해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은 뭐 명약 관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출신이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장관이 들어섬으로써 줄 수 있는 시그널. 예. 이제 노조 세상이구나. 그것도 한국노총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훨씬 적은 아주 좀 강경 투쟁으로만 치닫던 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심히 재계와 또 일반 국민들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이제 노사정위원회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바로 직전에 노동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노와 사와 정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인선을 하게 되면 사실 기업이 있어야 경제가 있고 기업이 있어야 고용과 수익을 창출해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수입이 돌아가서 그걸로 예. 이제 뭔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예. 그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 당연히 이 사람이 김영훈 후보자가 잘 해줬으면 그만 뭐 다행이겠는데 이 이력 한 줄 한 줄이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이력들이라 자, 이런 인사를 단행하는구나. 역시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